자,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국채금리 발작. 자, 시장은 미 연준의 이번 주 금리 인하를 확실시, 그러니까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국채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사님? 예, 기준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장의 실세금리고요. 실제로 이 각 경제 주체들에게 어떤 금리가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 실세금리입니다. 실세금리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역시 국채금리입니다. 국채금리는 달러 인덱스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자, 지금 그래픽 표에 보시다시피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거래된 미국의 국채금리 3개월물, 6개월물, 1년물, 10년물까지 30년물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10년물 국채금리는 상당 수준 올라가서 4.168, 저게 14% 아래로 내려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소원인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자, 이 대목에서 많은 그 시장 참여자들은 아니 미국 연준이 목요일 새벽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릴 것인데 기준을 잡는 금리가 내려가면 국채금리가 당연히 내려가는 거 아니냐? 자, 더더군다나 지금 단기금리조차도 올라가 버렸단 말이죠. 예. 통상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단기금리에 직접적 연동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내일 모레 FOMC 금리 인하를 앞두고 국채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기현상입니다. 자,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고 간혹 부르기도 합니다. 그린스펀,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여 년 전에 미국 연준 의장이었는데요. 이분이 지금하고는 반대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했어요. 단기 국채금리는 올라가는데 장기 국채금리가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이상현상이 생겨서 당시에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란 말이 생겨났는데 자, 지금은 그린스펀의 역수수께끼죠. 금리를 내렸는데도 국채금리가 말을 안 듣는다. 여기는 몇 가지 우리가 금리에 대한 좀 그 착시 현상이 있다. 좀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는 어디까지나 기준을 잡는 금리지 그 금리대로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준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하는 방법은 FF, 그러니까 연방 펀드 레이트라는 FFR 금리를 목표 금리로 내세우고 요거를 지금 아마도 목요일 날 아침에 현재 FFR 금리가 4.0인데 이것을 3.75로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페드워치에서도 거의 90% 정도 전문가들이 3.75로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3.15로 내리기 위해서 시중에 단기 통화를 푸는 거거든요. 이 FF 금리라는 게 일주일, 평균 일주일도 안 되는 초단기 금리예요. 그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단기 자금을 풀었다, 줬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준의 기준금리는 초단기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시장의 금리를 완전히 뒤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밤사이 단기 금리는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기 금리도 안 내렸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단기 금리가 안 내린 이유는 연준에서는 지금 목요일 날 아침에 금리를 0.25% 내리는 쪽으로 방향은 거의 잡아졌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인하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금리를 내리지만은 앞으로는 잘 모르겠다. 좀 조심해야 되겠다. 예. 이런 발언을 할 것이라는 이런
그 뉴욕 증시의 투자 은행들의 보고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제롬 파월의 발언이 중요하다. 거기서 강성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현재 지금 그 물가 통계도 없고 고용 통계도 없는 깜깜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금리를 내리라니까 내리긴 하는데 그러나 제롬 파월은 뭐 금리 인하가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다. 마치 한 달 전에 제롬 파월이 금리를 내려놓고 그 기자회견에서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단기 국채 금리도 현재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한마디로 매파적 금리 인하가 단기 국채 금리를 안 내리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장기 국채 금리는 왜 이리 올라가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금리가 오르내리는 메커니즘이 다른 것입니다. 이 단기 금리는 현재 통화량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돈 더 풀면 단기 금리 내려갑니다. 그런데 장기 금리는요. 사람들이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3년 후, 4년 후, 특히 장기 금리는 10년 후 상황이 중요한데 그때의 채권의 실제 가치는 물가에 역비례하는 겁니다. 물가가 높아지면 본인이 현재 지금 금리를 예를 들어서 지금 4%를 받는데 10년물 금리를 4%를 받는데 이 물가가 만약에 그보다 더 높아진다면 자기 4%를 받아도 손해가 일어나잖아요. 물가 해칭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뉴욕 증시의 가장 큰 걱정은 금리 인하가 아니에요. 금리 인하는 할 거예요. 금리 인하는 더 빠른 속도로 할 겁니다. 그래서 단기 금리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물가가 안 잡혀 있다는 그 대목이 지금 굉장히 큰 걱정거리입니다. PC 물가 예상치대로 나왔다? 글쎄요. 그 예상은 누가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내리면 그러면 장기 인플레 우려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는 더 흔들릴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그린스펀의 이 역수수께끼가 앞으로 상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장기 국채 금리가 안 내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더 내리게 할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은 더 풀립니다. 그래서 1, 2년 동안은 그 유동성 잔치를 뉴욕 증시는 아주 크게 만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 늘어난 금리가 경기 회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현상이 온다면 앞으로 수년 후에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를 보여주는 그린스펀의 수수께끼가 보여주는 상황. 실제로 그린스펀이 저렇게 수수께끼다. 장기 금리는 내가 금리를 오르내리는데도 왜 조정 안 해 했고 그랬을 때 그린스펀의 그 수수께끼 얘기가 나온 지 4년, 5년 후에 뉴욕 증시는 대폭락을 한 적이 실제로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이 뭐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넘어가기 전에요.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잠깐 전해드리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 H200의 수출을 허용한다라는 이 내용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통보했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공식적으로 수출이 다시 재개가 되는 건데요. 시진핑 주석이 긍정적으로 답했다라는 내용까지 들어와 있고요. 자, 이 내용은 2부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고요. 다시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파월 레임덕,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아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속적인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파월 연준 의장에게도 이게 공감할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의 시선이 이제 파월에서
헤셋 위원장 쪽으로 좀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파월 임기 내년 5월까지인데 레임덕이 벌써 시작되는 건가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케빈 헤셋 뭐 예상은 했지만 아주 노골적으로 연준에 지금 공격적으로 개입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자, 오늘 발언 중에서 뉴욕 증시가 깜짝 놀란 대목, 6개월 후 점도표 발표하지 말라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했어요. 네. 연준이 향후 6개월간의 금리 인하 계획을 사전에 제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연준 의장 되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연준 관계자들, 특히 뭐 선출직계와 관련이 없지만 직원들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지금 토로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포텐셜 연준 의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본인도 내 연준 의장 하겠다고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점도표라는 것은 원래 우리나라는 저런 거 발표 안 해요. 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시장에 혼선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점도표를 밝혀주는 겁니다. 하나의 서비스예요. 그런데 케빈 헤셋 이거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케빈 헤셋이 연준 의장으로 공식으로 지금 임명이 돼도 본인 임기는 6개월 후에 끝납니다. 네. 그럼 6개월 후에 내가 할 일을 너희들이 왜 해? 지금 이 얘기거든요. 네네. 그만큼 내가 공격적으로 연준에서 내 스타일대로 하겠다. 물론 말로는 그때 가서 거시경제 지표 보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지금 점도표라는 것은 적어도 가장 최근 상황에서의 거시지표까지 다 보고 어느 정도 예정을 함으로써 시장에 충격을 막겠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공격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12월 달 이번에도 금리 인하하라라는 얘기 뭐 애둘러서 제롬 파월도 내하고 생각이 똑같을 것이다. 네. 자, 지금 거시경제 지표 하나도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케빈 헤셋은 거시경제 지표 보고 금리 인하하라고 그러면서도 지금은 지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12월 달에는 금리 아예 회의를 동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논리적 모순이 되는데 어쨌든 본인이 직접 개입을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제롬 파월 얘기 아마도 이번이 거의 제롬 파월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지막 발언이 되지 않겠는가. 뭐 통상적으로 후임 의장이 지명이 되면 굉장히 처신에 조심합니다. 그런데 아주 그 케빈 헤셋은 내놓고 이제 개입을 하는 이게 막 트럼프 대통령의 뜻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바로 70년대에 그 유명한 아스 번스라는 분도 백악관에서 국가경제위원장 하다가 연준 의장으로 내정됐을 때 이 비슷한 행보를 보여서 사실 연준의 많은 관계자들이 현직 의장 무시하고 차기 의장 행보에 맞추는 그런 수순이 빚어졌거든요. 네. 뭐 좋고 나쁨 이것은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앞으로는 제롬 파월보다는 케빈 헤셋의 말에 훨씬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넷플릭스 무리수.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게 이제 엊그제인데요. 이 발표 나오고 나서 더 잡음이 좀 셉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좀 문제 있을 것 같아라고 개입을 시사를 했고요. 파라마운트, 그러니까 넷플릭스한테 이 인수전에서 패한 파라마운트는 적대적 인수를 선언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텝이 좀 꼬이는 모양새인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뉴욕 증시에서 넷플릭스 전쟁이 지금 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라는 이 인터넷 공간을 이용해서 영화 시장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넷플릭스가 기존의 영화 시장 전통 강자인 워너 브라더스를 인수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 대목에서 기존 영화계가 특히 헐리우드는 지금 반대 성명을 내고 미국의 분위기가 아주 흉흉합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워너 브라더스를 인수하면 영화관을 살려주겠느냐. 아예 영화관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 스트리밍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게 수익성이 훨씬 높습니다. 네. 따라서 영화계에 지금 상당히 흥분하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태고, 또 파라마운트는 현재 지금 마지막 남은 기존 영화 업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워너 쪽으로 넘어가면 자기들은 앉아서 고사당한다. 이래서 공격적 지금 인수전에도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인수 합병 관련 법률에 보면요,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이 되면 원천적으로 합병 불가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넷플릭스가 워너스를 인수 합병하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90% 정도로 커지거든요. 물론 넷플릭스는 교묘한 방법으로 점유율 계산 방식을 좀 달리하고 일부 부분을 떼내는 방식으로 점유율을 30% 낮춘다 해서 숫자를 맞출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또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이거 문제 있어라고 지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으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엘리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엘리슨이 지금 현재 오라클을 운영하고 있는 그 엘리슨입니다. 그분의 아버지도 사업자입니다. 그분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주 막역한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파라마운트 인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 의견이 트럼프의 로비를 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인수하다가 실패하면요, 엄청난 돈을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 넷플릭스가 또 가입비를 올릴 수 있다. 이래서 불똥이 고객한테 뛰는 거 아니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넷플릭스의 워너스 브라더스는 인수 전쟁, 또 영화 산업의 미래, 여러 가지 어떤 무게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올해의 사자성어. 이쯤 되면 이제 연말임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전국 대학 교수들이 올해 사자성어로 변동불거를 꼽았습니다. 뜻은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 이런 뜻인데요. 사실 올해 다사다난이라는 이 클리셰로 표현하기에는 좀 모자른 면이 없잖아 있었죠. 너무나도 변동이 많았는데 박사님께서는 올 한 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뽑았는데 시대 상황에 꼭 들어맞는 얘기가 아닌가 이래 보여집니다. 네. 자, 변동불거라는 얘기, 주역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변동불거라는 얘기에서 앞부분의 변동보다도 뒤에 불거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얘기입니다. 변동하는 것은 세상은 매날 변동하는데, 변동해서 그것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거주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미중 무역 전쟁, 관세 폭탄으로 해서 세계가 엄청난 혼동의 시대인데, 올해, 내년 그야말로 한치 앞을 예수할 수 없는 변동불거의 시대다. 이런 때는 누가 변화에 적극적으로 잘 적응하는 자가 적자 생존이 되는 세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올 연말 연시, 내년 시대의 흐름이 뭔지 이 대목을 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그에 대처하는 그런 슬기가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올 한 해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국채금리 발작, 파월 레임덕, 넷플릭스 무리수, 그리고 올해의 사자성어,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산운용을 말하는 수많은 단어 중 이지스의 단어는 나간다, 높인다, 부딪힌다, 이거 충분히 검토가 됐을까요? 감사와 함께 모여보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리스크는 많이 없앤다, 잊는다. 오직 단 하나의 단어, 지킨다를 위해. 그렇게 전략적으로 지켜낸 자산으로 좋은 기회를, 더 큰 성장을,
지속 가능한 수익은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새로운 투자의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지스 한마디로 지키되 새롭게. 이지스 자산운용